네, 지금부터 2024 헌나 1호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 관한 제3차 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임윤태 변호사님, 문수정 변호사님, 장주영 변호사님, 온다음에 정경욱 변호사님, 현재까지 안 오신 분이 문수정 변호사님 현재 안 오셨고요. 그 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본인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님 나오셨죠. 제1차, 2차 변론기일에 관여하지 못하셨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으므로 변론 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난 변론기일의 변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지난 변론기일 주요 변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소추사유, 소추사유별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에 대한 정의신문을 마쳤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 1호증부터 27호증, 29호증부터 69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 1호증부터 103호증까지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024년 12월 13일 준비서면 증거 제출, 12월 30일 준비서면, 12월 31일 증거 제출, 25년 1월 8일 준비서면 제출했습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2024년 12월 6일 증거 제출 소명자료 준비서면, 12월 15일 증거 제출 소명자료, 12월 17일 준비서면, 2025년 1월 2일 증거 제출 소명자료, 1월 6일 준비서면, 1월 10일 증거 제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변론기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서정 확인하겠습니다. 갑제 70호증부터 101호증까지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 의견 어떻습니까?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을 104호증부터 152호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측 의견 어떻습니까? 네, 증거 동의하고 입증 지지 부인하겠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 조사를 하겠습니다. 양측에서 갑제 70호증부터 101호증, 104호증부터 152호증 을 모두 열람하여서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열람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다면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열람한 것으로 개별 증거 조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증거 채택하지 않은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기각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청구인 측에서 종합 진술 40분 범위 내에서 해주십시오. 네, 청구인이 진술하는 순서는 이 사건 탄핵 심판의 헌법적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탄핵의 배경과 국회의 자율권,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효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헌법적 의의를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핵심적인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고 이 언론의 자유에 방송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언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경영진이 보도를 통제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간섭하고 출연자를 배제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차단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 허가를 받은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와 경영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방송사 경영진의 기업 경영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는 헌법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헌법적 함의를 살펴볼 때 위법한 이인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인하여 경영진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파업이 발생하고 그럴 경우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 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에서 법치주의, 국회의 자율권과 권력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고려돼야 합니다. 탄핵의 배경과 국회의 자율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임명되기 이전부터 이인 의결이라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2사람만으로 의결하는 위법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소추 발의안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직후 사퇴했고요.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 위반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도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은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인 의결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 탄핵 소추가 반복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을 했고 이 사건 탄핵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임명이 좀 지연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국회에는 23년 3월 30일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방통위가 법제처에 결격사유 조회를 했고요. 그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제처는 7개월 넘게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의 임명이 지연되었고요. 최민희는 7개월여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간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그런 원인을 초래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임명을 하지 않는지, 왜 임명이 지연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보도 7개월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의 위원으로 의결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하기 위해서 야당 추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인 의결의 위법을 이인 의결을 계속 강행한 방통위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 2사람도 8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임기가 종료되어서 결국 임명이 불발되었습니다. 정원 9명 중 대통령 임명 3사람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뿐만 아니고 방심위원도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임명하지 않는 지연시키는 이유를 통보하지 않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2024년 9월에 방통위원 추천을 시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방통위원 추천은 이 사건 탄핵 심판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탄핵소추 철회 후에 여야 합의로 3인을 추천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당 과방위 간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듯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여야 간의 교섭단체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방통위원이 임명이 지연되거나 임명되지 않는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과거 5차례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은 모두 임명이 되었습니다. 2010년 야당 추천 양문석 의원은 그 당시에도 결격 사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59일 만에 임명이 됐고요. 2014년 야당 추천 고삼석 의원은 심지어 법제처에서 부적격,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회신했습니다마는 101일 만에 국회의 추천을 존중해서 임명했습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서에서는 법에 국회가 추천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결격 사유에 대해서 광의 또는 협의의 해석 여지가 있을 때에는 추천 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통위원 추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통위법에 국회가 언제까지 추천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 추천해야 되는 건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국회 운영의 폭넓은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입법, 재정, 견제, 인사기능,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제3의 기관이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국회 방통위원 추천도 국회의 폭넓은 자율권 영역에 속합니다. 국회 추천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허용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방통위의 모델이 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한 명의 위원이 상원이 인준을 지원하는 바람에 2년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은 3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2대2로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은 결국 의견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인준권을 존중하면서 2년 동안 기다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보겠습니다. 2인 의결의 위법입니다.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위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통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방통위의 모델이 된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정족수가 3인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행정절차법도 위원회 합의제 기관의 정족수는 최소 3인 이상이다라는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2명만 임명될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합의제 기관의 속성에 위배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 역시 2008년 설립되고 2023년 7월까지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2인 의결을 하기 전까지 방통위에서 2인 의결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합의제 기관의 본질에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법 제정 당시의 정부안은 상임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5명 중에서 국회 추천 3명,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으로 변경해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방통위가 설립되면서 폐지된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서 폐지된 구방송위원회도 전체 위원 9명 중 6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위원 결연 시에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가 추천한 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 피청구인과 상임위원 2사람만의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이틀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통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에 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본문에서 2인 이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사람 위원을 전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석됩니다. 만약 피청구인 주장처럼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2인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위원장이 부동의한 회의는 소집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본문이든 단서든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집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집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문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해석은 법 해석의 남용이다. 저희는 그렇게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 위배된 독임제 행정기관화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법률상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7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하고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 인권위원을 구성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9명 제적 과반수 찬성. 5.18 진상규명법, 과거사정리법 또 역시 9명 위원을 구성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사실적 회신한 결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미달 인원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습니다. 아마 합의제 기관으로 충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청구인 주장처럼 한다면 2사람의 이혼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 역시 모두 법 위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 추천, 대원장 추천위원이 1인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행위는 국회와 대원장 위원 추천권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위배됩니다. 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 방심위원회 모두 국회와 대원장의 추천을 한 위원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으로. 그렇지, 이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을 하면 법치주의 예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 전에 서울고법에서 2차례 2인 의결의 위법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방통위법 입법 목적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한 바 있고요. 이 사건 탄핵 의결 후에도 행정법원에서 2차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상임위원 구성으로 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 최소한 3인 이상의 구성원의 존재는 의사결정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인 의결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민희를 임명했더라면 2인 의결 위법 논란은 종료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 추천 여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평가할 경우에 국회 과반수 확보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다수결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추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 내에 교섭단체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추천에 있어서의 자율권, 권력 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2인 의결 행위는 결국 헌법상 법치주의와 권력 분리 원칙이 위배되고 방통위법 입법 목적, 위원 구성과 회의 소집, 의결 조항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 각하의 위법입니다. 기피 신청된 피청구인 의결에 참여해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23년 김효재 부위원장은 기피 신청되었을 때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 당사자는 제척된다는 방통위법에 위반됩니다.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회피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피청구인 문화방송 재직 시절 직원을 사찰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MBC 기사협회에서 제명이 된 바 있고요. MBC 공영방송인 MBC의 민영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2년에 페이스북에 MBC를 응징하기 위해서 시청과 광고를 거부하자라는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으므로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졸속 이사 선임입니다. 방송법 방문진법은 KBS와 방문진 임원을 방송의 전문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통위는 과거 5차례에 걸쳐서 KBS 이사로 여권 7명, 야권 4명, 방문진 이사로 여권 6명, 야권 3명을 선임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서류심사, 면접, 5명 상임위원회 충분한 협의, 후보자 압축,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쳤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임명 당일에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의원과 약 1시간 35분 동안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를 반복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KBS 지원자는 52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는 31명, 총 83명의 지원 서류는 1600쪽에 이르고 국민 의견 수렴 결과는 454건이었습니다. 사무처는 지원 서류와 결격 사유 등을 정리하지 않고 접수 서류 그대로 피청구인에 전달했습니다. 야당과 여당을 포함해서 42여 개 정당에 당적을 조회했습니다마는 이 당적 조회가 미착된 상태로 심사 선임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격 사유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단시간 내에 법적 요건에 맞춰서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차상 내용상 현저한 부실 심사와 의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는 당시 야권 이사 KBS 4명, 방문진 이사 3명은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언제 어떻게 임명할지 또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 이사 KBS 7명, 방문진 6명만을 졸속으로 선임한 행위는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법 위반 행위 중대성과 파면 효과를 보겠습니다. 법 위반 행위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의 형량이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비중이나 기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정부위원으로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과는 다른 지위에 있고 국회 해임 건의 대상도 아닙니다. 방통위는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상태고 합의제 행정기관 특성에 맞는 강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로 먼저 법 위반 행위의 명확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입법 목적, 다양성 반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여야 추천 3인으로 구성한 입법 취지, 또 회의 소집에 위원장 외 최소 2사람의 위원이 필요하다는 해석, 그다음에 방통위 설립 후에 15년간 2인 의결을 한 전례가 없다. 그다음 이틀 전에 통지하는 회의 소집 절차 규정에도 위반했습니다. 2인 의결은 입법 목적에 저해가 되고 절차적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이 2건이 있었습니다. 위법한 기피 신청 각하 및 회피 거부가 있었고요. 임명 당일에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러한 법 위반 행위는 명확하고 적어도 법에 위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법 위반의 고의성, 고의적으로 피청구인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직전 3차례 2인 의결 위법 등으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됐었고요. 야당과 언론에서 2인 의결 위법을 반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2차례 위법성을 지적을 했고요. 이런 사정을 잘 알고서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만으로 임명 당일에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 위반 행위와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성을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리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BC 내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담 후세인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 외부의 힘으로 무너지더라. 내부에서 해결 못하고 외부에서 해결한 것인데 MBC도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청구인의 그 왜곡된 인식만을 우리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왜곡된 인식과 연계돼서 과거에 공정방송 요구를 탄압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피청구인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MBC에 재직한 기간은 86년에 입사해서 홍보국장, 기획홍보부장, 기획홍보본부장, 워싱턴 지사장, 보도본부장, 대전 MBC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피청구인이 홍보국장부터 보도본부장 재직 시기까지 MBC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사 신뢰도를 조사한 10년간 조사한 표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MBC가 2위권에 있었는데요. 2011년부터 신뢰도가 추락하더니 2013년부터 19년까지 7년간 0%대에 머물렀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제한하는 인물, 내부 인물로는 사장이 51%, 편집 보도국장 13.5%, 중간 간부 6.5% 등 사장과 간부들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제한하는 인물이다. 7% 이상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한 MBC는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면서 기자가 마이크에다가 MBC라는 태그, 표지판을 붙이지 못하고 정체불명의 사람이 리포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시위대에 쫓겨가지고 세종문화회관 테라스로 올라갔고 광화문 지하차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2012년 2월 MBC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서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되었다라는 보도를 세 차례 했는데 그 나중에 조작된 보도였다라고 MBC가 자체적으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신뢰도가 추락한 MBC의 상황이 어떤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MBC가 2020년부터 신뢰도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1위에 올랐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사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조사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은 모두 MBC를 1위로 꼽았고 KBS를 2위로 꼽았습니다. 시사인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MBC는 23년부터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에 올라서 올해 24년에도 작년이죠. 24년에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격차가 매우 큽니다. 기자협회가 작년에 조사한 가장 신뢰한 언론사에서도 MBC는 1위에 올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조사한 매체별 신뢰도에서도 24년에 MBC가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이 분기마다 조사한 한국인이 즐겨보는 주요 뉴스 채널 조사를 보면 MBC는 2013년에 2위권에 있다가 이게 추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즐겨보는 뉴스 채널 순위 1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24년에 2위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C의 언론 매체 신뢰도와 영향력은 피청구인이 간부와 경영진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추락하기 시작해서 이후 바닥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MBC와 KBS가 신뢰도 1위, 2위에 있는데 공영방송이 흉기로 불린다. 공영방송의 정상화 사명감이 있다 하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2년 MBC 노조의 불법 파업에 맞서서 이겼다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종군 기자를 했던 것 이상으로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2012년 MBC 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업무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파업의 주된 목적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사측의 법령 및 단체 협약에 따른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공정방송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파업을 해서 목적이 정당하다, 시기와 방법이 적정하다, 따라서 쟁행위가 정당하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2년 파업이 불법 파업이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규범적 태도가 이 사건 입법한 이인 의결을 강행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쟁행위 과정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 통해서 보겠습니다. 초대 방통위원장인 최시중 위원장은 2009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의 과제는 정상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09년에 박문진 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때 임명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2010년 2월 MBC 사장을 선임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보도 통제, 프로그램 제작, 불허, 중단, 불방, PD 기자들을 비제작 부서로 배치하고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를 교체하거나 배제하고 노조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이로 인하여 2011년에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불법 파업을 이유로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징계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차장에 의해서 홍보국장, 홍보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러한 방송 장악에 관여를 했습니다. 전 사장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2010년에 작성을 했고 국정원은 이 문건에 따라서 MBC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작진을 비제작 부서로 전보해라. 진행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해라. 토론자, 출연을 취소시켜라. 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직무 범위에 방송에 개입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세훈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의 경우에.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전 MBC 사장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장으로 재직했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사장은 2012년 파업과 제1노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하거나 도와준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인사를 했고 노조 탈퇴 지시, 승진 후보자에서 추천해서 배제하는 등 노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청구인이 이 노조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피청구인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고 방출 노조원 명단을 취합한 후에 피청구인 등과 세 차례 인력 재배치 방안, 그 PD나 기자를 비제작 부서로 배치하는 제작하지